알아봐야 되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경매 물건 보러 왔어요. 경매 물건 때문에 중개업소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공인중개사도 사실 좀 싫어했어요. 왜냐면 자기들한테 이렇게 이득되는 게 없다고. 근데 요즘에는 그냥 그래서 막 가르치기에는 학원에서 경매 물건 보러 왔다고 하지 말고 주변에 뭐 좋은 매물 없는가 이런 거 물어보러 왔다고 얘기해라. 이렇게들 경매 학원에서 많이 가르치거든요. 근데 워낙 근데 지금 경매가 대중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만 봐도 공인중개사들도 아, 이 양반 지금 경매 때문에 왔구나. 이거 다 알아요. 이거 다 아는데 굳이 연기에 가면서 금매가 어쩌고 매매가 어쩌고 아유 사장님 뭐 좋은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소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아 제가 경매 물건 이걸 봤는데 내가 낙찰을 한번 받아서 한번 해보려고 한다. 대신 이걸 낙찰을 받게 되면은 제가 소장님한테만 이 물건 드릴게요. 그때 좀 잘 좀 해드릴게요. 잘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보통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웬만하면 다들 이렇게 좀 흔쾌히 좋은 정보들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때 그러면 뭘 알아봐야 되는지 보면은 이제 전세 시세라든지 월세 시세, 금매 가격 당연히 알아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현재 점유자에 대한 정보, 또 운이 좋으면 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점유자의 성격, 그리고 이사날짜, 현재 살고 있는지의 여부와 만약 임차인일 경우는 얼마 보증금 내고 살고 있는지 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업소에서.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해당 물건지를 보게 되겠죠. 해당 물건지 가시게 되면은 가시기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법원기록 삼총사라고 해서 정말 중요한 서류들 3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황조사 서 있고, 감정평가 서 있고, 매각 물건 명세서 있습니다. 요 3개는 반드시 지참을 하셔가지고 물건지에 가시는 거죠. 가셔가지고 과연 이 3개를 보통 이제 공부라고 하거든요. 공적 탐구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3개의 공부상의 내용과 물건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경매와 매매의 차이점을 설명드릴 때 매매는 담보 책임 수준이 어디까지 되냐면은 실질적으로 권리상도 되지만은 물건의 하자 부분까지도 다 담보 책임을 물 수가 있는데 경매에서는 물건의 하자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장을 가셔가지고 매각 물건 명세서와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에 기록된 내용과 해당 물건에 대한 내용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죠.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외부적으로 확인사항으로는 당연히 뭐 집의 방향 보셔야 될 거고, 층수, 엘리베이터, 계단, 건물 뭐 등등의 편의시설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지금 포인트는 경매 목적물에 대해서도 많잖아요. 뭐 토지, 뭐 임야, 상가, 주택 등등이 많은데도 지금은 사실 주택과 관련해서 특히나 아파트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 그거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사실 이제 외부 확인 사항이죠. 물건의 외부적인 확인 사항. 자, 내부를 더 들여다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근데 내부를 들여다보는 거는 사실 뭐 토지라든지 임야 같은 거는 내부를 굳이 들여다볼 필요 없잖아요. 근데 사실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에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잖아요. 겉으로는 번지를 한데 안에 들여다봤더니 완전 개판어본적이다. 내가 이거 수리해야 될 수리 비용이 뭐 너무나 엄청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를 꼭 들여다봐야 되는데 적으면서 좀 되게 답답할 것 같아서 심호 필요라는 말도 웃으지 않고 적어봤어요. 사실 초인종 누르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경매 나온 집에 임장을 하는데 점유자가 살고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뭐 체념하고 뭐 있으니까 좀 이야기가 잘 통할 수도 있지만, 자,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이 임차인이 보증금 다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라면은 되게 환영받을 수 있어. 하지만은 보증금 날리는 임차인이라면은 문전 박대를 안 할 수 있겠죠. 초인종 눌러서 누구냐 그러는데 아예 경매 낙찰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경매학원에서 이거 다 시켜보거든요. 손이 막 덜덜 떨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의 집에 좋은 일을 찾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초인종 누를 때 상당히 심호흡이 필요하다. 근데 다행히 부재중이다. 그냥 가는데 부재중이다. 그냥 돌아오실까요? 그냥 돌아오시면 안 되죠. 믿지 말지 물어가지고 점유자가 누군지, 점유자가 건달일 수도 있잖아요. 그 집에서 사람이 건달인지 아닌지 물어보기도 하고, 또 성격도 아마 알아보기도 하고, 그 가족 사항 정도도, 또 정말 실례지만 집 내부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굳이 그 집은 가지 않더라도 위 아래는 갔잖아요. 그래서 내부도 한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초인종에 점유자가 대답을 했다. 점유자가 나왔어요. 이게 사실 저도 여러 번 겪어본 일인데, 남자가 누구세요? 하는 거하고 여자가 누구세요? 하는 거하고 사실 그 심리적인 그 부담감은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부드러운 말로 찾아 목적을 이야기하고 가급적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그죠? 점유자가 문만 이렇게 살짝 닫고 열 수 있잖아요. 그때는 빨리 여기 안에 봐주셔야 되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다가 안에 내부 상태 보고 깨끗하다. 임차인이라면 임차인이 집 잘 사용했다. 점유자라면 점유자 잘 사용했다. 그러면 굳이 뭐 수리비 비용 별로 들어갈 게 없다 싶으면 그 정도까지만 사실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오시게 되겠죠. 또 그래도 그냥 집에 가는 것보다는 근처 뭐 슈퍼마켓이나 세탁소 인근에 이렇게 상점들 들리셔가지고 해당 집에 이런 분 계시던데 혹시 아시냐고, 그분 좀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내용은, 저 밑에 내용은 왜 하는 거죠? 왜 해야 될까요? 수리 비용 필요한지 안 한지 여부, 그죠? 그리고 명도할 때 명도시 정말 깔끔하게 명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여부겠죠.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랬죠. 요즘 명도 대행업체도 있고, 그리고 경매에서는 또 공매하고는 틀리, 또 일반 매매하고는 달리 명도 소송 안 해도 인도 명령 신청 결정 그 부분만 있어도 실질적으로 바로 집행관들한테 강제 집행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가시게 되겠습니다. 왜 가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 물건 안에 권리자들 중에서 임차인들 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후순위 임차인이면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죠. 후순위 임차인이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선순위 임차인이면 저희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요구 한 임차인이라면 그나마 나은데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위장 임차인일 수도 있고 진짜 임차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한 번쯤은 방문하는 곳이 동사무소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동사무소 가서 아무나 그러면 전입세대 연락 내어서 보여주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경매정보지 하나 들고 가면 다 보여줍니다. 경매정보지는 보통 뭐 대부분 경매 사이트에서도 출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시는 옥션 사이트에서 출력하시면 사건 번호가 기재된 경매정보지를 들고 주민자치센터에 가시면은 그 해당 전입세대 연락 내에서 보실 수 있어요. 또 보시게 되면은 뭐 있죠? 그러면은 뭐 전입 들어와 있는 사람들 전입 날짜와 이름도 있을 거고, 그죠? 뭐 세대주면 세대주, 뭐 그 밑으로 뭐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 부분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물건에 전입한 사람들이 성도 다르고 전입 일자도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전부 다 말소기준 권리보다도 앞에 있는 선순위라는 게 문제죠. 그럼 이 사람들 전부 다 임차인이냐 아니냐 궁금하잖아요. 물론 그때는 사실 문건 송달 내역을 보시기도 하는데, 그 전에 또 전입세대 연락 내역서를 보시면서 뭐 세대 합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 세대 주가 나오고 그 밑에 이렇게 세대 원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입일자는 틀리겠죠. 왜냐하면 세대주가 먼저 전입을 하고 세대원이 나중에 후순위로 이렇게 전입을 했다면은, 그러면 세대 합가구나, 이 한 세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이 두 사람 다 임차인이 아니고 요거 전체를 뭉뚱그려서 이렇게 임차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대합가나 임차인의 대항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할 과정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요즘에는 옥션 사이트에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전입세 연락 내역서도 다 나와 있습니다. 옥션 사이트에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리사무소 가시게 됩니다. 관리사무소 가시게 되면은 왜 가냐면은 우리 그 집담보로 대출받을 때 아버지라도 예를 들어서 전입해서 살고 있으면은 이 사람 임차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은행에서 분명히 물을 겁니다. 그죠?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인데요. 얘기를 하면은 그럼 임차인 아니라 하는 어떤 뭐 동의서 같은 각서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관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미장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한다는 물건이 있다면은 죄송합니다. 지금 관리사무소 얘기를 하면서 뒤에 지금 채권금융기관 얘기를 했는데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할게요. 그러면은 이게 은행에 가시는 거거든요. 은행에 가셔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릴 때는 이제 그런 각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미장 임차인인지 진정한 임차인인지 모르겠다. 근데 밑에 보니까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뭐 국민은행에서 얼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과연 그럼 국민은행에서는 이 임차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줬을까라는 물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임차인이 있으면은 사실상 뭐 2억짜리 물건에 1억 5천이나 돈 빌려준다. 근데 임차인이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돈 안 빌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각서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미장 임차인인지 진정한 임차인인지 혹시나 궁금하기 때문에 은행에 한번 가보는 거죠. 내가 이거를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입찰하기가 좀 꺼려진다. 이러한 사항으로 혹시 이 사람이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냐. 그럼 걔네들이 만약에 임차인 아니다. 이거 내가 받아놨다. 각서 받아놨다.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보통 은행에서 그 개인정보라고 해서 얘기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워낙 그런 위장 임차인 때문에 낙찰가가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낙찰되다 보니까 은행도 자기네들도 그 피담보 채권을 다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자꾸 떨어지는 그 자꾸 유찰돼가지고 낙찰가액이 자꾸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입찰자들한테는 슬쩍 이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행을 한번 가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할게요. 그리고 관리사무소 가시게 되는데 관리사무소 왜 가냐면은 관리비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미납 때 관리비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낙찰자가 관리비를 인수를 하거든요. 다 인수를 하냐. 판례에서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인수를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실무를 가면 이게 관리사무소에서 사실 전기라든지 수도 끊어버리면 못 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공용 부분 관리비만 판례상 이것만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줘도 해도 하면은 얘네들 좀 버티길 수 있어요. 또 판례를 뒤적거려야 되고 괜히 또 어차피 또 실손자 입장에서는 살아야 되는데 괜히 관리소하고 또 다툼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서는 전유 부분 관리비까지도 인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 관리비하고 공용 부분 관리비하고 얼마만큼 밀려 있는지도 한번 가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많이 밀려 있다 하시면은 입찰을 하실 때 입찰 금액을 적으실 때 그 부분 감안한 금액을 적으셔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1억에 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관리비가 1,000만 원 밀려 있다.